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일 현재 언론 등에 따르면 남부 수마트라주 재난관리청은 현재 수마트라섬 곳곳에서 300건이 넘는 산불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진화하기 위해 군 병력까지 동원했지만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산불을 진압하면서 수마트라섬 전역에 1,000곳이 넘는 산불 위험지가 있어 불이 확산하지 않도록 막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산불이 계속되면서 인근 지역 대기질은 심하게 나빠져 건강에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글로벌 대기질 분석업체 IQ에어에 따르면 인구 170만 명의 남부 수마트라, 주도 팔렘방의 공기질 지수는 최근 며칠 동안 위험 수준인 300을 넘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정부는 전날부터 등교를 막고 온라인 수업을 허용했으며 공무원들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남부 수마트라 재난관리청장은 연무로 인한 기침이나 호흡곤란, 눈 자극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산불 문제는 외교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이웃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물론 태국이나 필리핀까지 연무가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레이시아 환경부는 지난주부터 전국의 대기질이 악화했다며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발생한 연무가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위성 데이터로 확인한 결과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로 국경을 넘은 연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건기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나 특히 올해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가뭄이 이어지다 보니 화재 진압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2,679평방킬로미터가 넘는 산림이 불에 탔으며 3분기 만에 작년의 피해 면적을 초과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2019년에도 엘니뇨의 영향으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에서 서울 면적의 15.5배인 9,420평방킬로미터의 산림이 불에 탔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최소 52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권단체 연합과 전 법무부 장관인 마르주키 다루스마는 국영무기 제조업체들이 2021년 쿠데타 이후 미얀마 정권에 무기를 판매했을 가능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조사를 요청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에 무기 판매 의혹이 있는 국영기업은 핀다드, 팔, PTDI 등이며 해당 기업들은 미얀마군의 권총, 돌격소총, 전투차량 및 기타 장비를 홍보하고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마르주키 전 법무부 장관은 로힝야족 학살과 2021년 쿠데타 이후 방위 장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며 이러한 상황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제인권법과 인도주의법을 준수하려는 의지에 의구심을 일으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게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만약 조사 결과에서 해당 국영기업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와 관계되어 있다면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하며 즉각 미얀마 회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핀다드 사장은 2016년 이후 미얀마에 무기를 판매한 적이 없다며 인권단체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PTDI 역시 인권단체의 주장을 부인하였으며 팔과 국방부는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21년 2월 민주적으로 선출된 아웅산 수지 정부를 전복시킨 이후로 미얀마 내 상황은 혼란스럽게 진행 중입니다. UN 인권 최고대표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2월부터 지금까지 최소 3,452명이 사망하였으며 약 1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일 자카르타와 반둥을 잇는 동남아시아 첫 고속열차가 공식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열린 고속철도 개통식에서 운행 시작을 알리며 환경 친화적인 대중교통의 현대화를 이뤄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열차의 이름은 열차에 질주하는 소리를 본떠 후시로 지어졌습니다. 최고 시속 350km까지 도달하며 전체 142.3km인 해당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자동차로 약 3시간 걸리는 이동시간이 약 40분으로 줄어듭니다. 209m 길이의 열차에는 601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으며 당분간은 무료로 운영되다 10월 중순에 티켓 가격이 확정되고 유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티켓 가격은 좌석 등급에 따라 편도 기준 25만에서 35만 루피아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의 하나로 중국 자본과 기술이 투입됐습니다. 중국은 2015년 일본을 따돌리고 해당 사업권을 따냈으며 당시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는 66조 7천억 루피아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토지 보상 비용이 예정보다 늘어났고 코로나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사업은 늘어졌고 사업비도 계속해서 커져 총 113조 루피아로 2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늘어난 사업비의 75%는 중국개발은행 대출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합자회사 KCIC의 증자를 통해 충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채무 함정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철도 사업이 이번으로 끝이 아니라 반둥에서 자바섬 동부의 수라바야까지 연결할 계획이어서 2단계 사업에서는 중국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고속철도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운행거리가 짧고 기존 교통수단도 많기 때문에 30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투자은행이 인도네시아 친환경 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 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럽투자은행은 인도네시아의 탄소 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운송 분야에 대한 투자를 추진 중입니다. 수니타 루쿠 유럽투자은행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책임자는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당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특히 교통 인프라 분야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럽투자은행은 현재 자카르타 도시철도 사업에 10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며 아울러 마카사르, 바탐, 수라바야, 스마랑의 통합버스망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투자은행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 프로젝트의 공동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JETP는 지난해 11월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20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전환 자금 지원을 약속했으나 인도네시아 투자조정부 차관은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투자조정부 차관은 선진국들이 석탄 화력 발전소 조기 폐지보다는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더 늘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인도네시아 정부와 JETP 간의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소비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기업 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타링크가 이제 소비자가 직접 이용할 수 있는 B2C 서비스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이동통신 사업자 협회 사무총장은 스타링크가 현지 통신사들에게 백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비즈니스 모델이 B2C로 전환될 경우 현지 업체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광섬유 케이블 및 통신타워 관련 업체 등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업체들 역시 위협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스타링크의 인도네시아 소매 시장 진출이 원칙에 입각한 규제 체제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스타링크는 이미 4,519개의 위성을 궤도상에 배치하여 그중 4,487개가 작동 중이며 전 세계적으로 초고속 인터넷 연결을 가능케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스타링크는 스타링크 서비스 인도네시아라는 회사 설립도 완료하였으며 해당 회사가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스타링크의 운영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은 스타링크 서비스의 현지 진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업계 기업들은 여전히 건전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스타링크와 다른 통신사들에게 특별한 특혜 없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할 것이며 현행 규정을 준수하는 한 어떤 회사든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SNS를 통한 상품 판매를 금지하자 중국의 틱톡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인 틱톡숍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일 틱톡 인도네시아는 성명을 통해 틱톡숍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현지 법률과 규정 준수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으며 향후 진행 과정은 당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내 틱톡 가입자는 1억 2,500만 명으로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입자가 많습니다. 또한 틱톡숍을 가장 먼저 시범 운영한 곳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컨설팅 업체 모멘텀웍스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 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520억 달러였으며 이 중 틱톡의 점유율은 5%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틱톡숍의 매출이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틱톡숍을 통한 상거래가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판매자들이나 자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위축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SNS에서는 상품 거래를 금지하기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지난 25일 SNS에서 전자상거래 금지 규정을 발표하며 전자상거래와 SNS는 분리해야 한다며 이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업들이 SNS를 통해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스포츠용품 제조사 나이키에 따르면 올해 나이키 제품을 가장 많이 생산한 국가는 베트남이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발류의 경우 전체 나이키 생산량 중 베트남 생산량은 50%에 달했습니다. 신발류의 베트남 생산 비율은 2020년도에 50%, 2021년도에 51%, 2022년도에 44%를 기록하였으며 올해 다시 생산 비율이 원수준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2023년도 생산량 2위는 인도네시아로 나이키 신발류 생산량 중 27%를 생산했으며 3위는 중국으로 18%의 생산 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의류에서도 베트남은 29%를 차지하여 1위를 기록했으며 중국 18%, 캄보디아 16%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5월 기준으로 나이키 신발류의 수탁 제조 기업은 15개사이며 11개국에서 123곳의 공장이 가동됐으며 나이키 의류의 수탁 제조 기업은 55사이며 31개국 291곳의 공장이 가동됐습니다. 참고로 의류와 신발류는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입니다. 베트남 통계총국에 따르면 1에서 8월 수출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2,277억 달러로 이 중 의류는 품목별 4위인 223억 달러, 신발류는 13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